카메라를 맞춰놓으신 건가요? 요 자리에 서야 되나요? 아닙니다. 앉아도 되죠? 충분하십니다. 예. 예, 소개를 받은 전화만 하면 그냥 달려오는 쉬운 남자. 마이크가 다 소리가 들어가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인께 이런 촬영장면 아니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아니 그게 아니라 또 녹음 마이크가 들어가는 예, 마이크가 소리가 잘 들어가나 걱정이 돼서 그냥. 네. 마이크를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요 정도인데 뭐요? 예, 그냥 얘기하고. 제가 DM 같은 걸 전혀 안 쓰기 때문에 예, 메신저도 일부러 안 열어보고, 왜냐하면 뭐 온갖 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부터 뭐 아니면 세상이 곧 멸망할 거니까 빨리 뭐 텔레비전에 가서 알려주세요 이런 거, 뭐 별똥이 지구로 떨어져서 지구가 부서질 겁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DM과 또 메일들이 오기 때문에 잘 안 열어봅니다. 근데 하루는 담당했던 연출자가 선생님 진천에서 여우숲 아니 저거 뭐 고향이 여기니까 제가 요 내수가 고향입니다. 내수 멀지 않습니다. 예. 내수 초정이 고향이에요. 멀지 않아서 진천의 여우숲이 진천인데 계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계산은 맞고,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전화번호를 드려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근처로 온다니 또 가보자라고 한 생각에, 여우숲이 그동안 심 작가한테도 잠깐 얘기 들었고 심영한 작가한테도 궁금한 것들도 있었고 해서 가보자 했습니다. 만나 뵙고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인문학 교실이 되는 겁니까? 인문학? 인문학 모임. 인문학 모임. 예, 좋습니다. 이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요새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 썸네일이든 아니면 제목에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 이름은 들어가야지, 하다못해 뭐 야당 대표 이름이나 야당 이름이 들어가봤자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조회수가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하늘 그냥 골치 아픈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인문학 얘기를 모처럼 하는 거 정말 반갑습니다. 인문학을 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따분한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인문학은 이런 거죠. 아내가 이제, 저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예, 아내가 이제 태워다 주는데 올라오면서 이제 산장을 보고 맨 처음에 떠올랐던 거는 뭐 이런 게 떠올랐습니다만은,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재주가 없으니 죄 지을 것도 없다. 겨울의 산장. 이사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일본의 시인이 한 겨울 숲속의 산장에 이제 묵으면서 이렇게 눈높인 이제 산하를 쭉 내려다보면서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 그 부대끼면서 칼질을 하고 싸우고 전쟁을 치르면서 살았나 생각을 하면서 재주가 없으니 죄 지을 것도 없구나. 겨울의 산장. 이런 시를 남겼죠. 그 동시대쯤 됩니다만 이제 이사라고 하는 일본의 또 다른 시는 겨울 숲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시도 남깁니다. 나무에 도끼질을 하다 그 향기에 놀랐다네. 겨울의 숲속 이런 시죠. 그래서 나무에 도끼질을 하다 도끼날이 팍팍 박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나무의 향기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겨울이니까 더 응축돼서 더 진하죠. 그야말로 살아있는 목숨이 견디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위에서 도끼질로 껍질이 벗겨지니까 확 터져나온 거죠. 그걸 도끼질 하다가 맡았다고 해야 될지 느꼈다고 해야 될지, 그 시인은 내가 생명에 이렇게 도끼질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갑자기 실존의 무거움이 자기한테 확 들이닥친 거죠. 그래서 나무에 도끼질을 하다 놀랐다네. 겨울의 숲속. 이런 시를 남깁니다. 인문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옛날에 김삿갓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김삿갓 시인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김삿갓 하면 이제 모릅니다. 네, 대단히 심각한. 학교에서도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강의를 쭉 하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대장금에서 봤지 그 장면들 말하면 한국 학생들은 싸늘합니다. 아무도 대장금을 본 학생이 없어요. 베트남과 중국 학생들은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한국 학생들은 대장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중국과 베트남 학생들은 대장금을 가지고 한국말을 배웠기 때문에 교수님 그건 아니되옵나이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사극만 보고서 이 한국말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고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시나 노래를 이야기해도 정태춘, 박은옥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죠. 그나마 이번에 정태춘 씨에 대한 뭐 영화가 한 편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반응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김삿갓이라는 시인을 아무도 모르지만 젊은 친구들은 김삿갓 시인의 시 중에는 이제 그런 시도 있습니다. 황해도에 가면 구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시인이 구월산을 이제 왔다 갔다 지나간 모양인데 지나갈 때 하필이면 꼭 9월입니다. 음력 9월을 말하는 거죠. 그때로서는. 그러니까 그 단풍이 엄청나게 짙을 때죠. 그래서 김삿갓 시인이 쭉 글을 씁니다. 그 시를 한번 대충 외워보면 이런 뜻입니다. 지난해 9월에도 9월산을 지났는데 쓰는 게 나은가요? 지판을 놓으신 성인 생각해서 쓰면은 더 진해집니다. 지난해 9월에도 9월산을 지났는데 올해 9월에도 구월산을 지납니다. 해마다 9월이면 구월산을 지나 여기서는 논이가 되죠. 지나 논이. 지난해 9월에 9월산을 단풍을 보면서 지나갔는데 올해 9월에도 9월산을 또 단풍을 보면서 지나가는구나. 해마다 9월이면 9월산을 지나다 보니 내 마음속 9월의 색깔은 항상 단풍 짙은 그 9월이거라. 색깔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9월만 썼습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인문학이죠. 이게 문학이고 인문학입니다. 지난해 9월에도 9월산을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고 내 마음속 9월은 항상 그 9월이었다. 그 울긋불긋한 그 9월이죠. 이렇게 9월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중국의 어느 시는 9월이 아주 슬픕니다. 같은 시지만 사진 찍고 짧은 시입니다. 저 단풍이 물든 저 화려한 가을산을 어찌 넘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대와 둘이서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남은 거죠. 여기서 여기 사이에 담겨 있는 여기에 엄청난 글쎄 아내가 사별을 했을까요? 아니면 뭐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멀리 너무너무 멀리 와버리든지 뭔지는 모르지만 요술과 요술 사이에 그 들어있는 그냥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한 애증의 문제가 저 가을선을 어떻게 넘지 그대와 둘이 넘을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넘어야 된다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여행지를 가면 그 여행지에 얽혀 있는 역사, 그 다음에 문학,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기를 다녀가면서 생겨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이게 산을 지나면서 떠오르고 뭐 물론 이렇게 멋지고 좋고 로맨틱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남성분들은 늘 노래로 읊으셨던 인천의 성냥공장, 성냥공장 아가씨 뭐 이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는 12살에서 14살, 5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 착취 노동이 제일 본격화됐던 곳이 인천의 성냥공장이죠. 왜냐하면 성냥은 옛날에 엄청나게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로 치면 나중에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그걸 다 손으로 인이나 화학물질, 황 같은 걸 갖다가 손으로 나무떼기에 감고 거기다 또 발라가지고 납성냥을 만드는 건데 그걸 다 손으로 하는 거죠. 어린 소녀들의 손으로. 근데 엄청나게 비싸고 귀하던 시절이니까 그걸 몸속에 숨기고 퇴근할 때 슬쩍 나올까봐 알몸수색을 출퇴근 때 항상 해야 되는 그런 곳이 인천의 성냥공장이었고, 예를 들면 판교나 분당 같은데 아들이 이제 그쪽에 이사 가서 삽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죠. 서울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길을 새로 내고 아파트를 짓고 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거추장스럽다고 트럭에다 싣고 가서 내다 버린 곳이 성남입니다. 성의 남쪽에 나가가지고 성을 나가서 남쪽에다가 버린 거죠. 물도 제대로 없고 길도 안 났고 초등학교가 있을 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사람들은 그 호미 곡괭이로 땅을 파고 거기에 비닐을 덮어서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경찰서를 습격하고 불태우고 뭐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 1970년대 일입니다. 그 성남이 지금의 분당 판교로 이제 된 거죠. 이제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 지역의 어떤 흥망성쇠나 사람들과 얽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떠오르고 이러면 이제 그게 인문학이죠. 그래서 인문학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을 때 마땅한 대답은 없는데 겪어보면서 분명한 거는 인문학을 하면 인생이 되게 달콤해집니다. 달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간 어떤 숲속하고 여기에서 무슨 영화를 찍었었대. 이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그 가수 누구, 영화배우 누구가 살았었대. 이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괜히 이효리 씨, 그 배우 이효리 씨 집에 가서 초인종 한번 눌러본다고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쓰는 건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되게 삶이 달콤해집니다. 쫀득쫀득하고 달콤합니다. 알고서 지나가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 9월산을 올라가는데 김삿갓의 그 시를 떠올리는 것과 겨울 숲을 지나가는데 도끼로 나무를 찍다 깜짝 놀라서 엎드려서 엉엉 울어버린 두손이라고 하는 일본의 시인을 떠올리는 것.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인문학을 하는 의미 이렇게 되겠죠. 그 옛날에 미국에서의 일입니다만 한 장군이 아마 뭐 전쟁을 몇 번 치렀겠죠. 근데 옆에 이제 밥을 먹는데 시인이 와서 아마 앉았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했겠죠. 시를 쓰면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그것도 잘 안 나옵니다. 가난합니다. 그래요. 시를 쓰면 그럼 나라라도 구합니까? 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 전쟁을 여러 번 치렀던 장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오만하게 부른 겁니다. 문학을 한다. 시를 몇 줄 쓴다. 썼는데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하면 밥이 생깁니까? 돈이 나옵니까? 아니면 이거 갖고 나라를 구할 수나 있습니까? 뭐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었는데 시인이 거기에 그런 답을 합니다. 아니요. 시를 써도 그걸로 나라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시를 쓰고 아름다운 시를 사람들이 읽는다는 것은 그 나라가 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나라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나라의 시와 인문학과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서로 나누면서 웃고 떠들고 즐기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이 볼 때는 아휴 누구는 추워 죽겠는데 말이야 전쟁 치르라고 저기서는 저렇게 따뜻하게 불 피우고서 아름다운 시를 읊고 뭐 책을 읽는다고 라고 하지만 아름다운 시를 읊을 수도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는 나라는 지킬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삶을 누리면서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되는데 어디 가서 했다가 되게 혼났습니다. 한 30년 전쯤인 것 같은데 갑자기 여자들을 군대에 보내자는 거예요. 네, 여자들은 왜 군대 안 가냐? 여자들 다 군대 갔다 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에이, 남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지. 근데 갑자기 여성단체들이 일부 환영 성명을 냈어요. 여자도 군대에 보낸다는 데 대해서. 보니까 여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자 군인 수가 늘어나야 여자 중에서도 장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여자는 장군이 없는 거죠. 명수가 적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어떤 비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면서 그 19절이 떠올라서 여성들이 군에 오지 않고 아이를 계속 키우면서 가정을 유지하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면 남자가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했는데 이제 너는 남자 녀석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뭐 이제 이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만 남녀의 문제를 떠나서 아무튼 누가 무엇을 지켜서 그 대가로 어떤 사람들이 안온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인문학도 그렇습니다. 인문학이 없다면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 나라라고 하면 뭐하지만 지킬 만한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인문학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모처럼 인문학 얘기를 하려니까 본론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인문학과 관련해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가졌던 것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시간. 인문학을 역사로 또는 뭐 사회학으로 문학으로 대할 수 있지만 저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회 철학적 관점에서 인문학을 이끌어 왔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이란 공간일까 시간일까 라고 하는 문제에서 강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공간이죠. 차지하는 공간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강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비가 내리고 물이 고이고 샘이 솟아나면서 물이 아래로 가다 보니까 어느 곳은 딱딱하고 어느 곳은 가파르고 어느 곳은 평평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 몸을 맞춰서 구비구비 가다 보면 그게 강이 되는데 그래서 강은 시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직선으로 쫙 잘라가지고 밑에를 팍 파가지고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강이라는 게 별건가? 뭐 땅에 쑥 들어가고 거기에 물이 고여있으면 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랑은 다른 문제인 거죠. 강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얘기를 하면 교회도 시간입니다.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요새는 공간 개념이 많죠. 큰 교회를 멋지게 짓고 버스를 갖다가 팍팍 굴려가지고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냥 싹 사람들을 갖다 빨아들여갖고 우리 교회에다가 쏟아넣는 하나의 공간과 마케팅 개념으로 접근합니다만 교회도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그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돕고 또 어떨 때는 피난처가 되고 어떨 때는 급히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걸 가지고 쫓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얽혀서 함께 지낸 그 켜켜이 쌓인 세월이 그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요새 그게 아니고 저쪽에 아파트 단지가 개발된대 그러면 먼저 가서 땅을 사가지고 크게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헌금도 많이 걷고 헌금 거둔 것 중에 일부를 뚝 떼다가 야 아프리카 뭐 몽고 어디든 말이야 거기도 교회를 또 지을만 하다야 하면서 또 우르르 가서 교회를 짓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어때서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시간의 관점에서는
오랜 세월 자기들만의 문화, 자기들만의 신앙, 자기들만의 의식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한테 낯선 사람들이 쑥 들어와서 건물을 팍 짓고 자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을 때가 됐습니다. 그 옛날에 있던 그 허접한 그런 종교들은 다 내다 버리고 부적 종교 같은 거 이제 국제적인 종교를 믿으시오라고 하는 것도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침입이자 침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갔으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교회가 가는 것 말고 병원이 가는 거면 제가 찬성하겠습니다 라고 늘 얘기하죠. 병원이 먼저 가거나 고아원이 먼저 가거나 아니면 노숙자를 위한 식당이 먼저 가고 교회가 나중에 가는 건 괜찮은데 교회가 먼저 크게 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기독교를 꼭 믿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왔죠. 그래서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편하게 정치 얘기 안 해도 되고 경제 얘기, 뭐 국제 분쟁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래도 결국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시간 얘기를 편하게 해보자. 세계 다른 나라를 가면 대한민국 말 중에 제일 잘하는 말이 외국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빨리는 다 압니다. 그죠?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거든요. 빨리빨리와 아이고. 네. 왜냐면 관광버스에 올라탈 때마다 젊은 사람도 아이고 그러지 할머니도 아이고 하면서 올라타자니까 외국인 운전기사는 운전석에서 저 아이고가 대체 무슨 뜻일까? 이제 걷는 것이 끝나고 드디어 탑승한다라는 뭔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나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아이고. 그다음에 빨리빨리는 알겠어요. 허리 빨리빨리 대충.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등산복만 입고 다니죠? 다 있으시죠? 노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블랙 야크, 엠프인지 뭔지. 근데 고급 레스토랑에 올 때도 노스페이스를 딱 입고 와갖고 지팡이만 안 짚었지.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오실 때도 그렇게 입고 들어오신다고 되게 놀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설명을 묻는데 기자 입장에서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하면 깁니다. 왜냐하면 섬유산업이라는 것이 서구에서 번성하다가 영국에서 모직 같은 것이 번성하다가 결국 그것이 아시아로 공장이 이전되고 아시아가 옷의 생산 기지가 되는데 맨 처음에는 일본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한국이 됐고 그 다음에 중국이 된다. 그래서 한국이 한때는 아디다스, 나이키, 미즈노 할 거 없이 다 한국에서 만들었다. 니들 입은 거 다 우리가 만든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그걸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자원과 산업의 이동이죠. 중국, 베트남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에서는 의류가 기술은 많이 발전했는데 사실 팔로가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옷이 충분하다. 그래서 등산복 비싼 것 같지만 브랜드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그냥 발에 치고 다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좌판에 널려 있는 게 그거니까 발에 그냥 툭툭 치고 다니는 게 다 그런 것들이어서 등산복을 많이 입고 옷 자체가 한국이 상당히 경제 수준은 높아졌는데 옷 산업은 번창했었는데 산업이 저임금을 하는 다른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가면서 옷은 좀 남아돌고 해서 그래서 옷을 많이 입는다. 이건 그냥 구구절절이.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설명은 네덜란드에서 한 여배우가 제 옆으로 탁 다가와서 그래서 또 그 젊은 나이야. 이게 또 네덜란드에서도 먹히는 얼굴인가 보다. 딱 했는데 옆에 딱 오더니 미스터 변 심각한 얘기를 하나만 좀 했으면 좋겠다. 네덜란드와 한국 사이에 심각한 얘기가 별로 없는데 뭔데요? 라고 했더니 니들 나라에서는 개고기를 먹는다면서 정말 위기였습니다. 이때 말 잘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니들 나라에서는 개고기를 먹는다면서 근데 눈치를 딱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머리가 팽팽히 돌다가 결국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은 그거는 저 오지의 원주민들이 좀 먹고 다운타운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오지의 원주민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도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말을 맞춰야 됩니다. 오지에 사는 오리지널 원주민들이 가끔 그런 풍습이 남아있지만 시내에서 어디 감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입을 맞추시고
대답을 못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한 외국인 프랑스 친구가 미스터면 가든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자기도 한글은 대충 읽을 줄 아니까 가든 차를 타고 나가다 보면 왼쪽에 가든 오른쪽에 가든 가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자들 정원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거야 양쪽으로. 아니 그냥 고깃집이나 매운탕집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가든이야? 근데 대개는 뭐 땅이 좁아가지고 마을 정원이 이렇게 마을 집집마다 정원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교회에 나가면 식당들은 좀 정원이 있으니까 가든이라고 부른 것 같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가든인지 그건 답을 못하고. 또 하나 이제 의문이 남는 건 엉뚱한 얘기입니다만은 회관하면 호남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라도에서는 고깃집입니다. 네. 경상도에서 회관은 손잡고 돌리는 댄스 추는 곳이 회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다 엉켜버렸습니다만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회관 하면은 이쪽은 사교 댄스 당이고 이쪽의 회관은 고깃집이고 등심, 안심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을 쫓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빨리빨리라고 하는 시간 개념인데 얼마나 빠른가를 재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구두 신고 걸어가는 속도와 대한민국 명동에서 구두 신고 걸어가는 속도를 비교하면 약 20%에서 30% 차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뉴욕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빨리 걸어서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뉴욕보다 명동은 훨씬 더 빨리 건너요. 또 어떤 빠른 것도 있냐면은 많이 집에서 겪는 일. 어이 밥 빨리 안 갖고 와. 뜸이 들어야 줄 거 아닙니까? 뜸이 들어야.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항상 집에서 이렇게 가부장적으로 어이 밥 좀 빨리 갖고 와. 국 갖고 와. 국이 끓어야 갖다 주지 밥은 익어야 갖다 주고 뜸이 안 들었는데 어떻게 갖다 주겠습니까? 우스꽝스럽죠. 옛날에 남태평양의 섬에 사는 원주민들은 개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남태평양 섬에 사는 원주민들은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가는데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럼 뭘 갖고 가냐면 줄만 가져갑니다. 밧줄을 가져가서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옆에 앉아가지고 좀 쉬다가 갑자기 나무를 쳐다보면서 이 나쁜 놈을 쉽게 하면서 욕을 막 합니다. 나무한테. 또 쉬다가 또 욕을 막 합니다. 그럼 나무가 나중에 기가 막혀서 쓰러집니다. 그럼 대충 이제 잔가지를 도끼를 쳐가지고 이제 밑둥을 매가지고 질질 끌고 오면 그게 나무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하철 가보시면요. 지하철 이렇게 했는데 지하철이 갑자기 연착해서 늦게 오면요. 괜히 거기 벤치를 걷어차거나 에이씨 하면서 승무원한테 괜히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욕을 해갖고 지하철이 한 3초라도 일찍 온다면 저도 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뜸이 들어야 밥을 줄 수 있는데 빨리 밥 갖고 오라고 욕을 해봤자 밥을 갖다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하철이 연착하는데 옆에 서 있는 다른 승객을 째려보면서 괜히 투덜투덜하면서 침을 튀기고 욕을 한다거나 지하철 기물을 발로 뻥뻥 찬다고 해서 그 지하철이 단 1초라도 일찍 올 수 있다면 다 같이 거들면 몇십 초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뭘 불평한들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하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 식당에 가서 띵동 하면 쫙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외국 호텔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호텔에서 자 체크인 할 테니까 서류 주세요 하면은 잘하면 5분 안에 옵니다. 서류가. 어떨 때 10분 걸릴 때도 있습니다. 들어가서 지가 할 일 다 하다가 나중에 서류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서류 하면은 바로 밑에서 3초 안에 등장을 하죠. 대한민국은 되게 빠릅니다.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자체가 빨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교향곡을 이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데 한 1900
70년대에 연주했던 거와 1990년대 이후에 연주한 걸 비교하면 한 1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속도가. 예. 빰빰빰빰 하던 거에다 빰빰빰빰 이로 바꾼 거죠. 예. 그 다음에 춤도 다릅니다. 옛날에 왈츠는 쿵짝짝 쿵짝짝 이런 식으로 했지만 요새는 힙합 춤 보시죠. 힙합 춤인데 요새는 브레이크 댄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던 춤 사이가 뭐 지루박 차차차에서 쓱 이렇게 갔는데 브레이크 댄스에서는 힙합이나 브레이크 댄스 이거죠. 이것도 느리다고 느끼니까 이걸 더 빠르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가다가 멈춰서 뒤집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춤 보셨을 겁니다. 막 돌다가 착 선다든가 또는 뭐 칠자로 구부러진다든가 아니면 뒤로 발랑 넘어지면서 쫙 뻗는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속도감을 더 키우기 위한 거죠. 팍!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문명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속도는 왜 빨라졌는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전에는 질질 끌고 다니다가 말에다 묶어갖고 질질 끌다가 말을 갖다 여러 마리를 묶어갖고 수레에다가 바퀴를 만들어가지고 싣고 달리다가 그 다음에 전기기관차 그거보다 더 빠른 가솔린 엔진이 나오고 거기에다 바람을 불어넣는 제트 엔진이 나오고 터보 엔진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폭발을 시켜 갖고 로켓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의 속도 자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동력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장도 돌아가고 물건도 쏟아져 나오고 쏟아져 나오는 물건을 파는 상업적인 행위들도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그게 유행이 빨라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같은 유행이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1년에 4계절이 있고 간절기가 또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6 내지 7계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계절마다 물건을 만들어서 계속 팔고 안 팔리는 건 빨리 모아가지고 베트남, 뭐 태국, 필리핀, 아니면 파키스탄 이런 데다가 그냥 던져주고 그 다음 거 또 만들어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고 파는 속도조차도 동력에 의해서 계속 빨라지죠. 근데 또 하나 이제 빨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적 경험입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 산업화를 끝내는데 한 300년 걸렸습니다. 일본은 100년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은 30년 걸렸습니다. 30년 안에 서구 사회가 300년 동안 진행했던 거를 빨리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조 끝났고 일본 식민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산업인데 산업 공장을 돌려서 만들어서 팔고 수출하고 하는 것을 30년 안에 다 익혀가지고 해내려니까 엄청 바쁜 거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일하고 빨리 일하고 학생들은 빨리 배워야 됩니다. 왜냐면 만들고 묶어서 수출해야 되는데 그 수출입 업무까지 한꺼번에 다 배우려면은 창의력 같은 것을 기를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 거, 미국 거 빨리 책 사다가 빨리 배워가지고 흉내내서 만든 다음에 빨리 팔고 이걸 갖다가 정신없이 돌리다 보니까 한국은 그걸 30년에 해냈고 50년 만에 드디어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일을 벌여놨죠. 잘했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부작용도 물론 거기에서 생깁니다. 그 다음 음식에도 변화가 많죠. 애들이 김치 안 먹습니다. 김치는 발효시키느라고 오래 걸려야 만드는 음식인데 오래된 것들은 안 먹고 빨리 만드는 걸 주로 먹죠. 햄버거, 뭐 피자, 스파게티 이런 것들 많이 먹고 다 그렇습니다. 결혼도 빨리 하고 이혼도 빨리 하고 그런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결혼을 늦게 하는 새로운 시대가 됐습니다만 저희 아들이 38에 갔습니다. 지지난달에 갔습니다. 그냥 38에 아들을 장가보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냥 사돈댁 가고 상견례를 하는데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싸가지고 막 갔는데 며느리 될 아이도 38입니다. 저쪽 집은 눈물바다입니다. 완전. 만나자마자 막 이쪽 집에서 갈비가 오면 저쪽 집에서 굴비가 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의 아이들은 가르치고 훈련시켜가지고 국민 경제를 떠맡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이죠. 가르치고 익히게 한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이 생산활동을 해서 나라 경제가 지탱되는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인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글로벌 유목민입니다. 예. 갑자기 어머니가 중학교 때 외국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등학교 때 보내거나 아니면 대학 때 유학 보낼 수도 있고 갔다가 올 수도 있고 거기에 그냥 묵을 수도 있고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하고만 친한 것도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하고 막 떠들거나 뭐 그냥 문화도 다 외국 문화 금방금방 배워서 써먹고 아들 녀석도 어떨 때 보면 일본 만화 영화 음악 듣다가 어떨 때는 팝송 듣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저도 어떨 때는 아프리카 음악 듣다가 인도 음악 듣다가 막 집시 음악, 몽골 음악 막 이렇게 듣는데 저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막 온갖 음악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글로벌한 세계 지구촌 유목민입니다. 또 유목민인 이유가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의 삶이 대한민국에 얽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얽혀 있고 중국에 얽혀 있습니다. 중국말을 배워서 중국에 취업해야 되거나 일본에 취업하거나 미국에 IT 회사에 진출하거나 등등등 이미 가야 할 진로 자체가 글로벌해서 유목민입니다. 사실 사회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팔면요. 만들어 판 돈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절반은 다 외국으로 그냥 나갑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주가 다르거든요. 주주가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이 드셨으니까 제일은행하고 거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일은행 이름이 나중에 IMF를 지나면서 제일 앤 스탠다드 차터스입니다. 조금 지나니까 스탠다드 앤 차터스 앤 제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대주주인가가 바뀐 거죠. 제일은행이 대주주였다가 맨 처음에 자기가 갖고 있다가 스탠다드 앤 차터스가 왔다가 그다음에 제일이 뒤로 갔다가 이제는 스탠다드 앤 차터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정관장 인삼은 아마 뭐 스위스 지분도 있고 복잡할 겁니다만 현대자동차 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번 돈은 술에서 돈을 벌어왔으니까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 게 아닌 거죠. 또 많습니다. 여러분의 국민연금의 상당 부분은 미국 채권에 가 있고 중국 채권에 가 있고 아프리카 부동산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의 그 엄청난 돈은 우리나라 금고은행에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떠돌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한 요소인 겁니다. 사람의 의식도 지배하고 삶도 지배하고 사회의 구조도 지배하고 경제도 지배하고 이런 거죠. 때로는 정치도 지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뭘 열심히 하다가 선거가 한 2년 앞으로 다가오면 갑자기 정치인들의 태도가 바뀐 거죠.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있을 선거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다음 있을 선거만 생각하고. 근데 정치인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음번에 한 번 더 국회의원 하면 돼. 라든가 대통령을 한 번 더 우리 당에서 하면 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정치는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너무 짧게 보는 정치가 되는 거죠. 길게 보는 정치는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 정신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 예를 들면 마하트마 간디가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좀 차가 밀렸는지. 근데 역을 막 들어섰는데 벌써 칙칙폭폭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달려가서 기차에 올라탔는데 중요한 약속 때문에 얼른 달려가서 올라탔는데 슬리퍼가 한쪽이 플랫폼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주워올 수는 없고 기차는 이미 막 달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마하트마 간디는 다른 한쪽의 슬리퍼를 벗어갖고 그쪽 슬리퍼 있는 데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슬리퍼 하나는 여기 하나는 자기 발에 있으면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슬리퍼가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한 곳에 같이 써야 되니까 자기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냅다 던져버리는 이게 이제 사실은 정치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 근데 정치가 이렇게 멀리 보고 깊이 있게 고민하면 좋은데 그런 정치가 안 되는 것들.
빨리빨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선되고 맨 처음에 일하는 척 하다가 다음 선거 오면 또 다음 선거 준비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동력이 바뀌었고 의식이 바뀌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외국 기자들 만나면 뭐 온갖 대한민국 욕을 많이 합니다. 제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어이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자크를 내리면서 들어가더라고. 뭐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엄청 급한 모양이다. 전혀 그렇지 않고 나올 때 모습을 보면 전혀 뭐 급한 표정이 전혀 안 나는 거죠. 나올 때도 사실 급하긴 급했던 것 같아요. 자크를 또 올리면서 나가는 사실 자크를 올리고 손 씻고 다 하고 나오면 되는 건데 왠지 모르지만 잠깐 자크를 올리면서 지퍼를 올리면서 쓱 나오고 한참 서 있는 거 보면 바쁜 일이 없었던 사람이 분명한데 들어가면서 내리고 나오면서 올리고 왜 이렇게 급하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근대화 과정을 30년으로 압축해서 보내다 보니까 또 전쟁을 치르고 뭐 사실 조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른 다음에는 뭐 무슨 정권 하면서 데모하랴 또는 뭐 거리에 나가서 촛불 들랴 많은 싸움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좀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미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죠. 요즘도 이렇게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느려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지금부터가 좀 이제 심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빠른 건 좋은데 빠른 것이 하나의 이념이 되어버린다. 그게 맞아 라고 되는 거죠. 그 빠른 게 맞아가 모두가 갖고 있는 똑같은 생각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대 90의 사회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90%의 재산을 10%의 사람이 갖다 쓰고 실컷 남아있는 10%를 가지고 90%의 사람이 잘게 쪼개가지고 그냥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10%는 90%를 실컷 갖고 쓰고 남은 10%를 가지고 90%의 사람이 쓴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는 아예 숫자로 나왔습니다. 세어보니까 대충 세어보니까 전 세계의 재산 관계를 세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75명이 전 세계의 재산 50%를 갖고 쓰더라. 75명이. 지금 이건 더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게 한 대여섯 명으로 줄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인간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스티브 잡스, 뭐 앨런 머스크, 뭐 심심하면 화성에 우주선 타고 갔다 온다는 앨런 머스크 이런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70번까지가 그런 인간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삼성이나 현대에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세상에 70몇 명이 세상 물건 절반을 좌지우지하면서 쓰고 있는데 그 70몇 명도 사실은 1번하고 70번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렇죠? 1번, 2번, 3번하고 50번, 60번, 70번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럼 그렇다 치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 얘기니까 굶어 죽진 않을 거지만 그것이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나머지 이제 50%를 갖고 보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사람들이 왕창 또 갖고 있고 그나마 그 밑에 이제 있는 게 호주, 스위스, 한국입니다. 그 밑에서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 하루에 한 끼는 정말 불가능하고 사나흘에 한 끼 정도 먹는 사람들도 밑바닥에 있는 거죠. 한국으로 와서 그나마 또 괜찮다는 한국으로 와도 역시 똑같습니다. 재벌이라고 흔히 부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을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우리가 또 다수의 서민층, 중산층이 또 쪼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은 지방에 있자니 일자리가 없고 서울로 가자니 몸을 누울 자리, 잠자리가 없고 오락하다 보니까 잠깐 늦게 가는 거죠. 뭐
일자리가 없고 잠자리가 없는데 장가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느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0.7로 내려왔다고 합니다만은 합계 출산율이 0.8인 겁니다. 0.8. 한 여성이 평생에 낳는 아기 숫자가 한 명이 아니라 0.8명이죠. 근데 6.25 전쟁 때도 이게 1.3인가 1.4였거든요. 전쟁 때만도 못하는 정도로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아기가 안 태어남으로써 겪는 일은 뭐 여러분들 늘 들으시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냐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미국은 맨 처음에 물건을 튼튼하게 잘 만들어 팔았습니다. 미제가 최고죠. 우리 뭐 어릴 때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미제가 최고지. 그다음에 일제. 그리고 이제 단단한 거는 역시 독일제. 뭐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미국이 미제를 만들어 팔다 보니 이제 인건비 올라가고 이런저런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뭐 못 사는 나라에다 공장 세워가지고 거기서 저임금으로 생산해다가 세상에 내다 팔면은 이익이 더 크니까 공장을 옮겨버립니다. 맨 처음에는 일본, 필리핀, 그다음에 한국, 중국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니까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그래, 내 나라에서 돈 들여서 만드느니 임금 싼 나라에 가서 후진국에 가다가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면 되는 거니까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제조업이 발전했다가 이제 무역이 발전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돈을 더 쉽게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돈놀이. 뭐 IMF, 세계은행 뭐 이런 데 큰 거 만들어가지고 달러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돈을 막 굴리다 보면 힘 안 들이고 돈 버는 거죠. 힘 안 들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또 머리를 굴리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 경제를 굴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더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할 때 미국이 손댄 것이 지적재산권입니다. 이거는 니들 우리 아이디어 갖다 쓰잖아. 니들 우리 문화에서 뺏겼었지. 돈으로 환산해서 갖고 와. 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음악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술 선생님도 계실 거고, 미술 시간에 가면 다 피카소 배우고 뭐 고갱, 고호 배우고 다 그렇습니다. 현대 화가들은 안 배우죠. 왜냐하면 현대 화가들 그림 보여주려면 돈 내야 된다. 지적재산권에 걸립니다. 근데 이제 죽은 지 100년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안 걸리니까 옛날 화가들 그림만 계속, 아직도 렘브란트, 르누아르, 모딜리안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음악 시간에는 아직도 미국의 포스터, 뭐 매기의 추억 뭐 이런 거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노래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돈을 받습니다. 돈을 안 받으려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노래를 많이 만들고 그림 좋은 것을 많이 그려내든지 아니면 옛날 걸 쓰든지 이 방법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미술책들 아마 서점에 가서 보시면 아직도 고갱 마티스가 끝입니다. 더 이상은 올라오질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싼 그림을 갖다가 쫙 총천연색으로 도록이라고 하는 거죠. 도록을 만들려면 거기에 들어간 저작권만도 엄청난데 실제로 책이 그렇게 안 팔리니까 못 만들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그래서 그걸로 또 돈을 왕창 쓸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은 전부 다 미국 기술입니다. 거의 다 미국 기술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자잘부레한 것들, 예를 들면 반도체 재료 칩을 갖다가 이렇게 닦는 데 쓰는 거는 일본, 이런 소재 부품은 일본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이 갑자기 그 중에서 3가지를 안 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판 닦는 불화수소라든가 이런 것들, 광 내는 거 이런 것들인데 별것도 아니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것도 엄청난 기술이어서 안 주겠다고 하니까, 그 재료를 안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고충을 겪었던 건데, 결국 기술은 완전히 아이디어 기술은 미국, 자잘한 부품 소재들은 일본. 그걸 합쳐서 만드는 이 공임이라고 하죠. 한복 만들 때 흔히 얘기하고 공임은 다 한국이 제공합니다. 그럼 그걸 만드는 기계는 어디 거냐? 기계는 독일 아니면 네덜란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뭔가 역할을 맡고 있는데
돈을 제일 안 들이고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미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독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죽어라고 일하는 스타일. 이게 된 거죠, 결국. 그래서 삼성이, 현대가 엄청난 걸 만들지만 위에서부터 이렇게 뚝뚝 떼가다 보면 남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마 삼성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비행기 타고 바로 간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만드는 그 기계를 사야 되는데 이 기계를 만든다는 것이 크기로 치면 아들한테 얼마나 하냐 그러니까 아마 이 교실만 할 거야? 이 교실보다 좀 크겠죠, 기계가. 그런 기계들을 계속 사와야 되는데 네덜란드 그 공장에서 1년에 나오는 기계는 몇 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회장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우리부터 달라고 애걸복걸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쭉 돈을 버는 구조가 정해져 있고, 미국이 또 생각을 하는데 돈을 더 쉽게 버는 방법 뭐가 없을까? 그림도 팔아먹었고 아이디어도 팔아먹었고 IT 기술 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팔아먹었는데 또 없을까 하는데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나라가 정말 내주기 아까운 걸 사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터널부터 시작을 합니다. 터널 이제 뚫어주고서 돈 받죠. 그 다음에 다리.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가스로 넘어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가스, 전기, 항구. 예, 그 나라의 기간 산업을 사는 겁니다. 철도, 항공, 공항 이런 거죠. 지금 뭐 그럴 수도 있나라고 하지만 유럽의 전기가 영국 같은 경우는 전기 생산이 없습니다. 대륙에서 이렇게 금속 선으로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우리 광케이블 같은 걸로 전선줄이 있어갖고 그 전기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 전기값이 요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가 막 막히니까 전기값이 확 오르는 겁니다. 전기값 오르면 정부에서 확 야단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건 우리의 한국전력과 관련된 얘기고, 남의 나라에서 전기를 사다 쓰는데 그 전기회사에다 야단을 친다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복잡한 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따로 있고요. 그걸 전기줄로 옮기는 회사가 또 따로 있고요. 옮긴 전기줄을 가지고 다시 배분하는 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걸 그리드라고 흔히 하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이 회사들을 다 조정을 해야 전기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다 각각의 회사들마다 남의 나라 회사인데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남의 나라 정부가 압박을 넣어가지고 전기값을 안정시키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지금 뭐 유럽은 전기 때문에 난리가 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식으로 돈을 법니다. 기술과 남의 나라의 기간 산업을 쌀 때 가서 사가지고 정사정사정하면 나중에 비싸게 되팔거나 뭐 이런 거죠. 겪어보셨잖아요. IMF 때 제1은행 팔려나가듯이 아까 예를 들면 저도 IMF 때 고생했는데 IMF 끝나고 제가 지사장이었습니다. 부산 지사장이었는데 건물 7층짜리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지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서 다 지었습니다. 제가 넘겨받았습니다. 계산한 거 보니까 90억 들었더라고요. 건물 짓는데 그 중에서 빚이 뭐 예를 몇십억이 있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1,70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막막하죠. 한 달에 1,700만 원씩 이자 나가는 거 보고 속이 아프죠. 근데 예산이 맨 처음에 얼마냐면 30억짜리 빌딩 짓는 거였는데 IMF가 턱 닫히면서 자료값 올라가고 뭐 은행 이자 올라가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90억까지 갔는데 누가 그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짓는 중에 IMF가 이제 최대 위기까지 와서 IMF가 뻥 터졌는데 그때 이미 30억 예산을 갖다 확보해서 막 집을 짓고 있었는데 20층짜리 부산 시내 건물이 25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 변두리 그 달동네에 30억 예산을 갖고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IMF가 빵 터져가지고 그게 50억, 60억으로 막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는 25억짜리 20층짜리 빌딩이 막 수두룩하게 나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짓던 걸 그때라도 포기하고 그 남은 돈에다 좀 보태하고 다시 내려가서 20억짜리를 사면 되는데 짓던 거 마저 지워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90억이 들어간 거죠. 미친 짓을 한 거죠. 당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당한다는 게. 이게 왜 가능하냐면 돈 때문에 그런데 돈의 속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의 속도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냐면 미국에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반도체와 IT 기기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햄버거가 20만 원 정도 한대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 15만 원, 20만 원 한대입니다. 그가루를 뿌려 얼마나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햄버거를 먹고 지낼 만큼 돈을 많이 번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컴퓨터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사면 다음 주에 또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1년은 쓰든지 뭐 2년은 쓰는 거니까. 미국이 맨 처음에는 엄청난 컴퓨터 산업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돈을 빨아들였는데 컴퓨터가 이제 나름대로 수요가 줄고 사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미국의 IT 산업이 위축되죠. 그러나 미국의 IT 산업에 엄청난 돈을 갖다 쏟아부었던 투기 자본은 살짝 빠져나오는 겁니다. 망하기 직전에 살짝 빠져나와서 다른 돈 벌거리를 찾죠. 그 돈 벌거리를 찾은 게 예를 들면 뭐였냐 하면 부동산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그만한 집이라도 얻어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왕창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흑인들이라든가 히스패닉 또는 한국 아시아 교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월세를 내는 겁니다. 월세를 내는 권리를 증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파는 겁니다. 월세 받을 권리를 증으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이걸 파생상품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쉬운 말로 하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쫙 새들어 사는 아파트 연립주택을 만들고 그 세받을 권리를 증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또 비싼 값으로 쫙 팔고 그걸 돌리면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가난한 사람이 늘 당하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째라죠 뭐. 배째라 먹고 죽을래도 근데 세를 받아가든지 뭐 길거리를 뭐 쫓아내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게 한 사람이면 힘이 없는데 전부 다 그러거든요. 갑자기 불경기가 와서 모든 흑인과 히스패닉들이 다 불경기를 맞아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 돈 잘 벌던 금융기관들이 아무런 방법이 없죠. 세를 째내는데 어떡할 것이. 그래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먼 브러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3등 정도 되던 은행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게 2008년이죠. 2008년, 2009년. 그래서 세계 금융위기가 팡 하거든요. 거기에 돈을 댔던 투기 자금은 돈을 다 빨아들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그때 금으로 갔습니다. 금. 아마 금반지가 엄청나게 오른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돌잔치에 갈 때 한 돈짜리 하려면 5만 원 정도 들었는데 20만 원이 훌쩍 넘어갈 정도로 금반지 값이 확 뛰었죠. 금값이 왕창 뛰었는데 뛰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은이 뜁니다. 은이 뛰고 그 다음에 석유가 뛰고 원자재로 간 거죠. 원자재. 그래서 원자재로 갔다가 또 이제 원자재 값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될 것 같으면 이제 휙 또 나와서 또 다른 걸 찾아가고 이렇게 뱅뱅 도는 겁니다. 주식시장으로 가죠. 주식시장 갔다가 주식시장이 왕창 돈을 벌만 하면 싹 빼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주식하시다가 혹시 뭐 당하신 경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하려면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시간이 안 걸립니다. 엔터키만 누르면 바로 돈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탁탁탁 되는데 정보를 가지고 요리조리 움직이다가 한국에서 개미들이 드디어 삼전에 몰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정도 됐어 하고 돈을 확 빼가지고 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끼리 벙 찌는 거죠. 돈과 돈의 크기와 그다음에 돈의 속도까지 감안하면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돈 많은 사람은 계속 돈을 벌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게 문제였는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자본주의보다 더 심각하게도 불구하고 더 심각하게도 이게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면서 전 세계를 돈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로 확 쪼개놓고
돈 없는 나라에서도 나름대로 맨 위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탈출해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탈출해 나올 수 없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1970년대 후반에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고 80년, 90년을 거치면서 자리가 딱 잡히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 90의 사회가 일어나서 10%의 사람이 90%를 갖고 살고 90%의 사람이 10%를 갖다가 쪼개서 갖고 사는데 그게 10대 90이 아니라 지금은 1대 99까지 자꾸 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더 가고 있는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대 90의 사회에서 90에 속하더라도 미친 듯이 노력해서 10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제 길이 없는 거죠.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한 번 가난하면 영원히 가난한 거고 한 번 부자면은 어떻게든 부자로 사는 건데 부자에서 가난한 쪽으로 내려오는 건 참 쉬운데 부자 쪽으로 올라가는 건 완전히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10대 90의 사회가 예전에는 약간 말랑말랑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가고 했는데 불가능해진 거죠. 불가능해지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은 그 10대 90의 사회가 맨 처음에는 그래도 30대 70이었다가 20대 80이었다가 10대 90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도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에는 그게 언제 결정되느냐면 대학을 졸업했냐 못했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센 대학을 나왔냐 센 대학을 못 나왔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언제 결정되냐면 대학 입학 때 결정된다는 뜻이죠. 대학 졸업 때 결정되던 게 대학 입학 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대학 입학 때 결정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죠. 애들을 그냥 달달 볶아가지고 자 학원 준비됐지? 빨리 가라. 이렇게 하고 보습 학원도 가고 뭐 무슨 학원도 가고 해서 학원에 가죠. 애들 들들 볶아갖고 학원에 보낸 다음에 좋은 대학 가라고 그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제도가 바뀝니다. 좋은 고등학교가 따로 마련됩니다. 이거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내는 숫자를 보니까 야 일단 저 고등학교를 어떻게든 보내야지. 그럼 중학교 때 과외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중학교가 또 달라집니다. 특목 중인지 뭐 무슨 중인지 사립 중인지 하면서 갑자기 중학교가 또 좋은 중학교, 나쁜 중학교로 갈라지니까 이렇게 되면 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애를 보내보니까 우리 딸이 그랬습니다. 우리 딸은 뭐 초등학교는 아닙니다만 우리 딸이 이제 제가 주말 부부 올해로 39년 차입니다. 39년 동안 주말 부부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땐 아내가 키웠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부터는 학군이 있으니까 제가 서울에서 키웠습니다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얘가 초등학교 때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시골은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파출부 가격이. 그 파출부가 오시는 게 아니고 아내가 파출부 집에다가 애들 던져놓으면 그냥 거기서 그 집 애들하고 그냥 크는 거잖아요. 시골은. 그 감자 캐다가 고구마 줄기 뽑다가 사과 따다가 이제 갑자기 전국에서 제일 세다는 서울의 목동 뭐 월천중학교 뭐 이런 한가람 이쪽으로 이제 학군이 바뀐 겁니다. 딸은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전국 최고라는 월천중학교에 다닌다고 뿌듯해가지고 드디어 첫 영어 시간이 됐답니다. ABC까지는 아는데 D를 잘 몰라. D, F를 딸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야 이제 오늘 내가 첫 수업을 들으면 D, F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겠지. A, B, C, D, F 딱 봤는데 선생님이 영어로 인사하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더니 애들이 영어로 대답을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저 대학 졸업하고 알았습니다. 딸이 대학 졸업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월천중학교 영어 시간에 갔는데 나는 펜으로 이렇게 영어를 갖다 하나씩 쓰면서 배울 줄 알고 ABC까지는 내가 잘 쓰는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영어로 뭐 굿모닝 앤드 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 그냥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 과외를 안 시킬 수 있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다들 초등학교 때 그러면 초등학교 때 영어를 시키는데 아예 그럼 유치원 때도 좀 시키는 게 어떨까? 유치원 때 시키는 게 아예 영어로 시키면 되지. 영어 유치원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두 가지죠.
층이 지어져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 층이 지어져서 문제고, 그 층이 딱딱하게 굳어갖고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제고, 그 층이 굳어지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게 문제고, 옛날엔 대학 졸업 때 층이 굳어졌다면 이제는 적어도 중학교 여기서부터 이제 딱 칸이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죽어라고 뜨대. 죽어라고 뜨대. 웃기는 얘기는 강남에 딸 시집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한복을 갖다가 이제 부인들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주인들은 이제 화총 밝히러 가야 되니까. 근데 저쪽에 있던 한복집이 어떻게 돈을 좀 벌었는지 강남 청담동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청담동에 이제 한복 이제 치수 재고 뭐 이제 찾고 할 때마다 이제 아내를 따라갔는데,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이 되죠. 점심시간에 갈비탕에 또 하나 먹읍시다. 갈비탕 15,000원, 20,000원 하는데 육회 비빔밥, 갈비탕 이런 거예요. 청담동이니까 비싸더라. 근데요, 애들이 슬리퍼 신고 들어와서 아주머니 여기 갈비 2분 주세요. 지들끼리, 네. 지들끼리 그렇게 먹고 하는 얘기가, 야, 하면서 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3부까지 다 거의 다 배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네. 중학교 2학년짜리들은 모양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육회 비빔밥하고 갈비탕 먹고 있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갈비탕 하기하고 육회 비빔밥 사줄 능력이 없으면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지방에 돈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서울 청담동 대치동에 월세방을 구해가지고 방학 때 되면 애들 기차 태워 보내가지고 서울에서 좋은 학원 다니라고 뭐 그렇게 했더니 몸부림을 치죠. 이렇게 되면서 세상이 이제 미친 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미친 듯이 돌아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쩌라고?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어쩌라고? 예를 들면 사회학에서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만, 들판에 그 야생마들이 떼를 지어서 풀 뜯어먹고 있었는데 뭔가 하나 갑자기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한 놈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른 놈도 뛰죠. 막 뛰다 보니까 그 중에 몇 마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벼랑 끝인 것 같은데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없는데 하고 뒤돌아봤는데 멈출 수가 있겠어요? 못 멈춥니다. 수백 수천 마리가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지금 정신없이 뛰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마리가 가만히 있어봐, 생각 좀 해보자고, 이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못 멈추는 거죠. 지금이 못 멈추는 시기인 겁니다. 아무도 못 멈추는 거예요. 아무도 못 멈추는 얘기를 뭘 예를 들을까요? 저 귤 껍질을 보니까 과일 중에 안 먹고 버리는 게 전 세계에서 몇 퍼센트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45% 정도 됩니다. 과일 중에 청과의 45%는 안 먹고 버립니다. 왜냐면요, 땄어. 그놈의 가치가 한 번 딱 좋은 게 있어요. 백화점에 못 들어간대요. 이마트 홈플러스에 못 갑니다. 애가 따다가 어떻게 손톱으로 긁었는지 씩 자국이 있어요. 이것도 못 가죠. 다 빼. 바짝바짝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걸만 따로 모아서 포장지로 해가지고 보내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 이제 흠집이 덜한 거만 이제 다음 시작.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나머지는 보낼 필요도 처음 없는 거예요. 이거 보낸 것도 지금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데 일단 창고로 가는 거죠. 창고에 가서 거기서 썩습니다. 그럼 백화점에 온 거 안 팔리면 또 시장으로 돌다 것도 썩고. 다행히 사갔는데 집에 사간 걸 다 드시냐? 안 드시죠. 예, 저도 똑같습니다. 뭐 혼자 살다 보니까 냉장고에서 제일 많이 썩는 게 과일입니다. 예, 제일 많이 썩는 게 과일입니다. 라면처럼 한 3년 정도 버텨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냉동칸에 얼려놓을 수도 없는 거고 저온으로 저장해야 되니까. 결국 과일 생산 같은 경우 45%는 청과가 지구촌에서 버려지는 겁니다. 청과를 평생 구경도 못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티베트라든가 몽고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은 아마 과일을 구경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 40% 이상의 청과가 그냥 안 먹는 채로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데서는 쉬는 시간 됐나요? 네. 예, 쉬는 시간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